소송? 너 지금 소송이라고 했냐? 너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구나.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너를 잘못 길들였단 생각밖에 안 든다. 그 입 놀린 죄로 너는 나랑 평생 못 볼 줄 알아라.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가르쳐놓은 머리로 네 엄마한테 반기를 드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들은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끊었고 할머니는 생각할수록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고 모든 소식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할머니의 오빠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외삼촌에게 전화해서 상담했던 모양입니다. 상우 녀석 신혼집 팔고 처가로 들어갔다던데 아주 죽을 맛인가 봐. 지가 평생 데릴 사위 노릇이 뭔지 알기를 했겠어. 뭘 어쨌겠어. 뜨끈한 자기 엄마 등 뒤에서 편하게 공부만 하고 살다가 더 편하게 살려고 부잣집 처가에 들어가서 된통 깨지고 있나 봐. 지 입으로 법으로 고소하네 어쩌네. 주절거렸던 게 걸렸는지 감히 엄마 얘기는 입에도 못 꺼내더라. 못된 녀석 더 당해야 해. 그건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그래도 자식이라고. 나중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할머니가 이렇게 아들과 단절하게 된 것은 단순히 아들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만들어서 의사로 키워놨더니 할머니를 외면해서 돈을 뜯으려고 해서만이 아닙니다. 자식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아왔고 아들에게만은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길 바라며 노력했고 그 과정까지 열심히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지원은 아들과 할머니의 사이를 더 갈라놓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생긴 처가 쪽을 더 챙겼고 그쪽에서 받는 지원은 고마워하면서 할머니에게는 당연히 부모니까 더 줘야 한다며 아주 자연스럽게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지금처럼 칼같이 잘라낼 명분이 있습니다. 아들 쪽에서 외려 본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엄마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는 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 만들어 놓은 아들이 장가갈 때 신혼집을 못 해줬다는 이유로 왜 아들에게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행순 할머니는 71세로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버스 기사로 일했고 아주 성실했지만 급여가 넉넉하지 않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큰 병에 걸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결국 사별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치료비로 집안의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할머니는 남편이 사망한 후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도 거의 없었고 치료비로 이미 많은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는 할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너무 힘쓰지 말라며 여러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상우 아빠는 먼저 세상 떠나고 빚까지 남고 아무리 네가 아들을 늦은 나이에 얻었다지만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 네 몸도 생각해야지. 의사까지 시키겠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는 게 말이 돼? 나중에 그런 거 자식들이 다 알아줄 것 같지? 그렇지 않더라. 오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자식이 오빠처럼 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인데 어떻게든 못 키우겠어? 그리고 상우가 공부를 하고 싶다잖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그리고 의사하고 싶다는데 어떡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들은 꽤나 큰 꿈을 갖고 있었고 다행히 실력도 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는 꼭 의사가 될 거야. 이미 나는 이쪽에 완전히 뜻을 굳혔어. 그래,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엄마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이렇다 보니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은 편인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여러 직업을 병행했던 것입니다. 아들 상우가 어릴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공부에 대한 지원만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도 뜻이 잘 맞았던 것입니다. 남편 역시 아들이 의사 되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병에 걸려 먼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이 잠든 후에도 할머니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오직 아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은 24살에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합격이래, 엄마. 나 진짜 해냈어. 이 소식에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해냈구나. 이제 내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겠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들도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드디어 해냈어. 이제 엄마, 아버지 고생 안 시킬게. 내가 잘해서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아들이 의대생이 되었던 그때만 해도 남편의 몸 상태는 그럭저럭 나아지는 듯 했지만 얼마 안 되어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큰 슬픔을 이겨내고 할머니와 아들은 힘을 합쳐 둘이서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들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상황은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폐의닥터로 병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병원을 차릴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벌어들이는 수입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의료 장비나 진료실을 갖추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했지만 아들은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네. 돈을 벌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혼자 병원을 차리는 건 꿈 같은 얘기야.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도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않겠니? 엄마는 네가 무조건 잘 될 거라 믿는다. 그래, 천천히 해볼게. 근데 엄마, 아무래도 병원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할머니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서로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점차 상황은 복잡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당시 아들이 언젠가 개원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시간이 한참 걸려도 좋다, 형편껏 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이미 혼자 나가서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당연히 일에만 집중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창 결혼하는 주변의 청년들을 봤을 때 아들의 나이가 적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폐의 닥터로 일하면서 차후에 개원도 해야 하니 결혼까지는 3, 4년 정도는 더 시간이 있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주 덤덤하게 결혼을 먼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선배에게 아가씨 한 명을 소개받았는데 잠깐 만나다 보니 연애도 하게 되었고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게 된 거야. 결혼? 지금 같은 때에? 너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저금도 부족하다고 했고 그건 나중에 온전히 개원하는 데 들어가야 할 텐데. 게다가 어떤 아가씨인데? 일단은 연애 정도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할머니는 걱정스러워 물었지만 아들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부분은 생각해봤는데 주변 보니까 개원이나 결혼이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게다가 여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어. 왜? 여자 쪽에서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낸 거야, 그럼? 너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쪽에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대. 사실 처가 쪽에서도 의사 사위를 원했던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엔 있을 게 다 있는데 의사 하나만 없다면서 의사 사위 욕심난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꽤 놀라운 이야기를 아들이 말했습니다. 처가에서 신혼집도 해주겠다고 했어. 병원은 못 해줘도 집은 마련해 주신대. 그러니 집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고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을 해준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서울에 있는 6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주신대.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아들이 결혼한다면 2억 정도는 도와줄 생각이 있었지만 처가에서 집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쪽에서 너를 엄청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혼은 신중한 거야. 그럼에도 아들은 아주 확신에 차 있었고 이미 결혼 준비를 예비 며느리와 이것저것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뭔가를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었고 의사가 되겠다는 것 역시 똑같은 결심에서 출발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결혼 역시 아들의 뜻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를 왔습니다. 깔끔한 인상의 말도 무난했고
할머니는 며느리를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후로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서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개원까지는 저희도 자세히 아는 바가 없고 아무래도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와드리긴 힘들지만 집은 걱정 마세요. 상우군과 우리 딸이 함께 살게 될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세 아파트로 알아봐 두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해줄 게 없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예비 사도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쪽이 상우군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결정하게 된 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며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처가의 지원 덕분에 집 문제만큼은 해결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아들이 잘 자리 잡기를 바라며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친 뒤 할머니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나름 신경이 쓰였던 것을 물었습니다. 근데 내 처가 쪽은 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거니? 꽤 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식업하고 스포츠 관련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 식당 체인도 몇 개 운영하고 있고 스포츠 센터도 운영 중이야. 사업이 꽤 커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정말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은 처가에서 해주니까 결혼 비용만 우리가 대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견례 당시에는 딱히 그쪽에서 요구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이쪽에서 결혼 비용은 얼마로 알고 준비하면 되겠니?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 예단, 예물, 결혼식장 예약까지 다 포함해서. 아들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예비 사돈에게 신세를 지게 되어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1억 남짓되는 돈을 내고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본래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못해도 2, 3억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쪽에서 거절하며 이렇게 금액을 제시했고 그 뜻에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무난히 결혼식을 올렸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모든 게 잘못 꿰어진 것이란 걸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할머니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마음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상보다 자기 곁을 일찍 떠나간 아들이라 그런지 그리고 완연한 의사가 된 상태로 내보내지 않아서 그랬는지 할머니도 본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을 예쁘게 봐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해준 사돈이 고마워서 할머니는 음식을 해서 아들 집에 들렸습니다. 등갈비 김치찜 네가 너무 잘 먹었으니까 말이야. 너희 둘이랑 사돈댁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서 엄마가 좀 만들어 와봤다. 이처럼 할머니는 손수 만든 음식을 들고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갔고 도착하니 며느리가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저희도 분위기도 밝아지고 너무 좋네요. 등갈비는 저희 엄마 아빠께 전해드릴게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이했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자주 집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주 오라고 권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고지 들은 게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할머니는 이후에 급변하는 상황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3주쯤 지나 할머니는 이때도 아들네 집을 방문해 음식을 내주었고 일하러 나간 아들이 없을 때 며느리와 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들이 아들 자랑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산다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와 그만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따로 보다 보니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 아들에 대한 자랑을 무심코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 아들도 참 행복하겠구나.
사돈께도 고맙고 아들 곧 자리 잡으면 더 안정되겠지. 며느리 너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사돈댁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낀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의사라지만 아시잖아요, 어머니. 페이 닥터라 정식으로 자기 병원을 갖고 있고 그만한 재력이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엄마 아빠가 어디까지나 좋은 마음으로 저 때문에 받아주신 거지? 저희가 어디 꿀릴 건 없어요. 응? 꼴리다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전혀 아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글쎄요. 제가 남편에게 어떤 걸 더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게다가 요즘 세상에 남자가 해올 집을 여자 쪽에서 해주는 건 흔치 않잖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남에게 할 만큼 다 해준 것 같아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순간 무안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면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들 조금 신경 써달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불쾌해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을 느낀 할머니는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며느리한테 실수를 했나 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아까 며느리 표정 보니까 내가 좀 오지랖을 부렸나 봐. 할머니는 다른 일로 올케 언니와 통화하다가 일찍이 시집장가를 간 자식들을 둔 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듣고 매우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고작 그 한마디가 뭘 잘못이래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매일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들한테 잘하라고 며느리 괴롭힌 것도 아니고 음식까지 해다 주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그렇게 쏘아붙인대요. 에휴, 아니야 언니. 그래도 둘이 좋아서 잘 지내는데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아가씨가 상호 장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지들이 억지 써서 집까지 사줘가며 데려가 놓고 왜 갑자기 그렇게 콧대 높게 나온대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아가씨, 나도 상호를 조카가 아니라 정말 내 아들 같은 입장에서 보자면 나중에 저렇게 처가해서 말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것 같아요. 아이고 언니, 뭔 소리래요.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에요. 내가 괜히 부산스럽게 군 거 맞아요. 할머니는 얼른 전화를 끊었고 이때만 해도 정말 본인이 잘못 입을 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러나 저러나 그냥 둘이 잘 살게 둬야지. 그나저나 처가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처가의 감사의 뜻으로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 세트를 사서 보냈습니다. 처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 선물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며느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소식이 왔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 안에는 단지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말이나 반가운 인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그런 반응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마저도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처가댁에 선물 보냈다며?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묻고 보내지 그랬어. 우리 먹으라고 다시 주시더라고. 마음은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분들 맨날 고급 과일만 드시는 분들이야. 백화점에서 사신 거 맞지? 설마 과일 도매시장 같은 데서 산 건 아니지? 상태를 보니까 나도 좀 민망해져서 말이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몹시 황당했습니다. 뭐야? 니네한테 다시 주셨다고? 아니 사람이 선물을 보냈는데 사위네 집에서 보낸 거 알면서 그걸 니들 먹으라고 주시는 건 뭐라니? 그리고 엄마 좋은 데서 사서 보냈어?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 상태가 왜? 아니야 엄마. 신경 쓰지 마.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아무튼 처가 쪽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게 그냥 둬요. 할머니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름 20만 원대의 과일 세트를 눈으로 확인하고 사서 보냈는데 뭐가 그들 마음에 안 맞았던 건지 게다가 상견례 때는 한없이 여유있고 선한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뒤에서는 저렇게 선물을 돌려보냈다니 왠지 할머니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역시 그쪽의 역성을 들어주고 있으니 할머니는 묘하게 이들 가운데에서 혼자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점점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고
마음속으로 서서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아들을 장가 보내고 마음이 허하던 차에 다소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할머니는 이후로 아들네 집에 들르기 위해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는 애들이 바쁜가 보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일이 많아 바쁘겠지라는 생각에 더 이상 들르지 못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 장인어른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 병원에도 자주 모셔가야 하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도 자주 오실 것 같아. 한동안은 엄마가 오시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괜히 불편하게 할까봐 걱정이구나. 그럼 엄마가 한동안 참을게.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먼저 엄마께 들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나중에 다시 보자, 엄마. 아들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가 끊긴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길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최대한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깥 사돈이 아프시다니 그쪽도 신경 쓸 일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할머니는 며느리의 톡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주 확인할 일이 없었지만 며느리는 결혼 초에는 살갑게 인사도 하고 톡도 보내오더니 저번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 이후로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톡 사진을 이래저래 내려보던 할머니는 사진을 넘기다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뭔가 뒤통수가 쎄한 이상한 느낌의 어떤 이미지가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그건 며느리의 톡 사진이었고 새로 올라온 사진 속에는 다소 할머니에게 아주 낯선 풍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넷이서 아주 즐겁게 웃으며 골프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프다던 바깥 사돈의 모습이 있었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기엔 무척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사진이라 하기에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며느리가 결혼 직후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기에 단번에 봐도 그게 최근 사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아들이 했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프다더니 그냥 내가 오는 게 싫었던 건가? 못 오게 하려고 그런 핑계를 댔던 거야? 참나, 이게 무슨 일이람? 할머니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마음 한쪽이 못 견디게 시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감과 서운함이 뒤섞인 채로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고 할머니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말이야, 바깥 사돈이 아프시다며? 그런데 가족들끼리 골프장도 돌고 여기저기 잘 다니나 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묻는 거 아니냐? 나더러 네 장인이 아프다며. 그래서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근데 좀 전에 네 마누라 톡 사진을 보니 오늘인지 언젠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바깥 사돈은 아주 건강해 보이시던데 혹시 너 내가 집에 오는 게 불편해서 그러니? 그래서 굳이 그런 말을 한 거야? 할머니는 참아왔던 서운함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고 몇 번이나 한숨을 쉬며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연 게 고작 이 몇 마디였습니다. 엄마, 그게 상황이 좀 복잡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나중에. 그러나 할머니는 아들의 변명 같은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뭘 나중에 얘기해?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길게 끌고 갈 얘기야?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하고 할 얘기지. 됐어. 네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건 사실이니까 엄마도 조금 실망스러워. 그런 얘기 정도는 나도 너한테 해도 되지 않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들이 할머니를 귀찮아하고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그랬다면 남이니까 조금은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아들이 나서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둘러댄 게 몹시 속상했습니다. 이후로 몇 번 아들에게 부재중 전화가 왔지만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속상한 내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며칠 후 아들의 생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고 앞에 일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이니 아들을 챙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속상했어도 어찌됐건 이 녀석 생일이니까 밥은 먹게 해줘야지. 그래도 미리 연락은 해봐야겠다. 할머니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아들은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건지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아, 엄마 그래. 나야 엄마 밥 먹고 싶지. 엄마 등갈비랑 간장게장 다 먹고 싶어. 할머니는 이 말에 조금은 측은함이 생겼고 따로 약속을 잡아볼까 했지만 새삼 며느리와 같이 식사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음식 가져다 줄게. 잠깐 얼굴이나 보자. 너들 맛있게 먹으라고 금방 갖다 주고 갈 테니까 그리 알아. 안 그래도 오는 게 불편하다는 기색을 느꼈으니 할머니는 그와 같은 상처를 또 반복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갖다 주고 말 생각으로 평소처럼 아들을 위해 한가득 음식을 만들어 신혼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앞서 아들이 말했던 메뉴들을 정성껏 조리했고 당일날 직접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처가 식구들이 아들을 위한 생일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들려오는 웃음소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보니 누가 봐도 처가 쪽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초대받지 않은 곳에 불쑥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머쓱한 기분에 배를 눌렀습니다. 분명 가기 전에 할머니가 들린다고 말을 했는데 타이밍을 잘못 선택한 건가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곧장 며느리가 문을 열며 웃으면서 맞이해 주었는데 인사는 아주 짧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며느리는 말했지만 현관문만 열어주었을 뿐 할머니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쪽 주방에는 사돈 부부가 같이 있는 듯 느껴졌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따로 할머니가 온다는 소개도 안 했는지 그들은 할머니의 방문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현관 쪽으로 나왔고 할머니는 안쪽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서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아들에게 다가가 음식들을 건넸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음식만 주고 갈게. 할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신경이 딴 데 가 있는 듯 그다지 고마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고마워 엄마. 음식 많이 해주셨네. 잘 먹을게 엄마. 아참, 나 지금 저기 안에 어른들 와 계셔서 멀리는 못 나가요. 저기 사업하시는 작은 아버님까지 오셨거든. 그러면서 아들은 음식을 가지고 주방 쪽에 서 있는 며느리에게 전달했고 며느리는 그 음식을 받자마자 바닥에 내려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영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돌아서려는데 그런 할머니를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신발을 고쳐 신는 동안 안쪽에서 처가 식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드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자신이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그러나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할머니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에 사소하게 쌓였던 감정들이 밀려왔고 대체 며느리는 왜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고 내보내는 건지 할머니가 방문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충 내보냈던 아들까지 모든 것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바쁜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어머니세요? 이 사람 지금 잠깐 차로 모셔다 드리러 나가서 핸드폰을 두고 나갔어요. 전화하라고 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끊어버리려는데 할머니는 다급히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다. 나 너랑도 할 말 있다. 너 말이야. 내가 정말 계속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되겠다. 대체 아까 그 태도가 뭐냐? 너희 가족들이 네 남편 생일 축하해 주신 건 고맙다.
하지만 내가 정성껏 준비해간 미역국과 음식을 받자마자 바닥에 내려놓고 니네 어른들한테 소개도 안 시키고 인사도 안 하더라.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네가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할머니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요? 저는 어머니 오셨으니까 인사드렸고 음식 주시기에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안쪽에 저희 식구들도 있었고 다들 이 사람 생일 축하한다고 와서 바빴다고요. 제가 뭘 어떻게 더 했어야 하는데요?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더 말을 이어가려는데 며느리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전화를 아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니, 나 지금 네 마누라한테도 말했다만 오늘 이게 대체 뭐냔 말이야. 내가 간다고 말했고 너라도 알고 있었으면 제대로 인사를 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이라 나도 안 내키는데 아픈 몸으로 힘들게 음식해서 갔어. 근데 받아서 바닥에 내려놓질 않나? 너나 네 마누라나 인사를 제대로 하길 하나? 그런데 할머니가 그 서름을 제대로 토해내기도 전에 아들은 서둘러 마무리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 근데 지금 아직 우리 처가 어른들 계셔서 나중에 전화할게. 기분 풀어. 끊을게. 아들은 서둘러 말하며 더 이상의 대화는 원하지 않는 듯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투에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할머니는 점점 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기분이 가라앉을 틈도 없이 며칠 뒤 할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어 보였습니다. 생신날 아침이 되었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들은 늦은 저녁 급하게 용돈 10만 원을 은행 계좌에 입금했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 바빠서 들려보지도 못했네. 조만간 갈게요. 마치 이 앞전의 일은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듯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저렇게 보내놓았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 첫 시어머니의 생일인데 며느리로부터는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은 2달 후라고 들었지만 할머니는 이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되어 그냥 완전히 아들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돈은 받기 싫다는 마음에 구태여 그 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들로부터는 부재중 전화만 한 통 왔을 뿐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후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그간 다니던 건물 청소 일을 잠깐 쉬게 되었고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왠지 걱정할까 싶어 친정 식구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과 가까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부근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의 관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이제는 그저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갔으면 해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맞춰준다고 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친정 식구들 근처로 가려고 차차 짐을 꾸렸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 모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가씨 왜요? 상호 근처 살다가 왜 내려오는 거야?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요? 몸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서 내려가서 쉬고 싶네요, 언니. 그간 부모 노릇도 열심히 했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상우는 알아서 잘 살겠죠. 아가씨 상우랑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니죠? 그 물음에 할머니는 더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저 얼른 환경을 바꾸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사를 갈 거란 사실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간의 서름과 괘씸함이 너무 컸기에 아들과 한동안은 연락을 끊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급히 집을 내놓은 것이다 보니 바로 나가지는 않았고 잠깐 친정을 오가며 살 집을 봐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지만 아들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돈 좀 마련해 줄 수 있어?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채로 물었습니다. 뭐? 너는 대뜸 전화해서 무슨 돈 얘기야? 나더러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건 내가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간 바빠서 말을 못했어. 사실 원래 엄마가 해줬어야 하는 돈이긴 해. 아내한테도 당연히 엄마가 해줄 거라고 말해놨고 엄마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돈을 해줬어야 했다는 건데?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 요 근래 처가 쪽에서 투자한 사업이 잘 안 돼서 상황이 되게 안 좋아. 지금 신혼집에 들어간 돈 일부를 돌려달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나 지금 되게 불편해. 아니면 신혼집을 처분하고 다시 합쳐서 살아야 할 판이야. 얘 좀 봐.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야? 엄마, 원래 나 장가 가면서 집을 마련했어야 했잖아? 그때 엄마가 한 3억 정도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 처가에서 괜찮다고 집 해준다고 했고 결혼 비용 1억만 받고 끝냈잖아. 그니까 그 돈 지금 주면 안 돼? 그 말에 할머니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당연히 요구하는데? 애초에 결혼도 그쪽에서 하자고 한 거고. 나는 나중에 네가 장가 갈 때 대비해서 그 정도 해줄 생각이었고 그 타이밍에 해줄 수는 없었어. 지금도 그 정도 돈은 없어. 대출을 받던지 가족들끼리 뭘 끌어와서 해줄 수나 있는 거지. 그리고 네가 결혼 비용 1억이면 된다고 했잖아? 그걸 왜 엄마가 책임져야 하냐? 아니 엄마,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냐고. 상황이 지금 좀 안 좋다니까? 나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빼야 될 수도 있어. 여기 지금 병원이랑 가깝고 다 딱인데 이렇게 되면 나 진짜 골치 아파. 이쪽 처가 어른도 힘있고 능력 있는 분들 계셔서 나중에 나 개원할 때 잘 보이고 싶다고. 우리 집에서도 이 정도는 했다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냐. 아니, 그걸 왜 내가 다 부담해야 되냐고. 말 맞다. 나는 너 장가 보내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정말 날 것 그대로 얘기해볼까? 너는 그 좋은 신혼집 들어가서 산다지만 엄마는 뭐니? 결혼 비용처럼 남는 거 없는 거 다 대주고 니들은 집이라는 형체라도 남았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집 해준다고 생색내니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예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왜 나는 당연히 줘야 하냐고?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이 엄마, 이제 와서 예단을 따지는 거야?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해? 나 장가 보낼 때 엄마가 당연히 줬어야 하는 돈이라니까? 그걸 여지껏 안 주고 우리 처가에 기대어서 그냥 지나갔잖아. 근데 그걸 지금 좀 달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이 자식아, 너 말 잘했다. 당연히 줬어야 하는 돈이라고? 내가 왜 그 돈을 당연히 줘야 하냐? 너 낳고서 공부시켜 의대 보내고 할 때까지 내가 해준 지원들은 다 당연히 받아 처먹어야 하는 거였어. 그리고 네가 나이가 30이 넘어서 장가 간다는데 그 신혼집 파는 돈 3억도 내가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아 엄마, 왜 이래 진짜? 왜 이렇게 얘기를 질질 끌어? 너랑 내가 당연히 주고받는 사이가 될 만한 게 있냐? 부모 자식이라고 핏줄만 이어져 있으면 네 놈은 당연히 그렇게 청구서를 내밀어도 되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생일도 우습게 여기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받을 것만 머리 굴려서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막말로 내가 너 공부시켜놓은 돈 내놓으라고 하면 줄 거냐? 아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더해졌습니다. 아 엄마, 뭐 때문에 그래? 아 얼마 전 생일? 아니면 엄마 생신? 진짜 엄마나 내 입장 좀 생각해봐. 그날 엄마가 서운하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나는 와이프한테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알아? 하여간 더 긴 말할 것 없어. 엄마, 얼른 그 돈 나한테 보내줘. 아무래도 급하게 말한 감이 있으니까 당장 오늘 달라는 건 아니야. 이번 주 내로 주면 돼. 너 제정신이냐? 나는 그 돈 못 준다. 있지도 않고 있어도 못 줘.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계획해서 멋대로 들어가 놓고 나한테 손 내미는 짓거리는 이제 그만해. 아니, 네가 그렇게 살던 말던 나는 관심 없다. 대신 나랑 엮지는 마. 그 잘난 네 처가집에 더 사정해서 붙어있던지 아니면 쫓겨나던지 맘대로 해.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서운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은 조금이라도 야속하고 서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날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던 아들의 모습에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지방에 있는 친정 식구집 근처로 가면서 어느 정도 여분의 돈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그대로 은행에 저금해 두려다가 행여나 본인이 또 마음이 약해져서 주게 될까봐 마음이 혼란해졌습니다. 결국 그 재산들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한 곳은 할머니가 평소 청소를 다니며 일했던 건물에 있는 작은 요양시설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생긴 여윳돈 2억 중 1억을 그쪽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드나들며 원장과도 안면이 있었고 여러모로 이쪽에 쓰는 게 맞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간 할머니가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도 차지 않는 아주 한심한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안 되겠어. 나 지금 상황 아주 심각해. 아니, 나는 그 돈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외삼촌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엄마 하도 연락이 안 되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엄마 이사를 갔어? 삼촌들 있는 쪽으로 내려갔다며? 그것도 너한테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냐?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런데 아들은 괘씸하게도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안 될 단어인 법적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엄마, 이거 소송이라도 해야겠어? 내가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 당연히 줘야 할 돈이잖아. 나 지금 완전 진퇴양난이야. 병원에서도 일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신혼집도 내놓으라 마라 처가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집 분위기도 최악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송? 너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구나.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너를 잘못 길들였단 생각밖에 안 든다. 그 입 놀린 죄로 너는 나랑 평생 못 볼 줄 알아라.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가르쳐놓은 머리로 네 엄마한테 반기를 드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들은 이때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끊었고 할머니는 생각할수록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고 모든 소식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할머니의 오빠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외삼촌에게 전화해서 상담했던 모양입니다. 상우 녀석 신혼집 팔고 처가로 들어갔다던데 아주 죽을 맛인가 봐. 지가 평생 데릴 사위 노릇이 뭔지 알기를 했겠어. 뭘 어쨌겠어. 뜨끈한 자기 엄마 등 뒤에서 편하게 공부만 하고 살다가 더 편하게 살려고 부잣집 처가에 들어가서 된통 깨지고 있나 봐. 지 입으로 법으로 고소하네 어쩌네. 주절거렸던 게 걸렸는지 감히 엄마 얘기는 입에도 못 꺼내더라. 못된 녀석 더 당해야 해. 그건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그래도 자식이라고. 나중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아니야, 오빠. 나는 그 녀석을 의사로 만드는데 힘을 다했어? 그냥 거기서 끝난 줄 알고 그 녀석 자취한다고 나갔을 때 그 뒤로는 모든 지원을 끊었어야 했어. 장가 보내주고 이후로도 연락하고 들여다봤더니 나를 더 못 뜯어내서 안달이잖아. 내가 만약 그 3억을 줬으면 그 녀석이 내 노후를 돌봤을까? 장가 간 지 1년도 안 되어 그 집 식구처럼 살며 나를 문전박대했어.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 녀석이랑 안 보고 살 거야. 이로써 할머니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켰고 작은 일이라도 자신을 들여다봐주고 신경 써주는 친정 식구들과 소박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